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나름 정이 들었었는데 여러분은 남편분이랑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생긴 정을 확 없애버리면서 안갚음을 해줘버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유복하게 자란 편인데요. 바이올린 전공으로 좋은 예대를 나왔지만 그런 저도 결혼에 한 번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신부 대기실로 하나둘씩 들어와 축하해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창백해진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 배가 불룩하게 불러있어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결혼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혹시 저 누군지 알아요? 지금 전부 다 알고 있는데도 결혼하시는 거죠? 여자가 이러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하나씩 집어던지면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도 제 존재를 모르다가 저랑 결혼한다고 예비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그 여자가 잔뜩 흥분한 채로 씩씩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그쪽 예비신랑이랑 사귀는 사람이었고 혼전 임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잠수 이별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쪽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그럴 리 없다고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랑이가 들어오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예랑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았고 예랑이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예랑이가 여자 손에 겨우 빠져나와서 저한테 다가왔길래 제가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거든? 저 여자가 혼전 임신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야? 예랑이가 사색이 된 채로 입을 열긴 했는데요. 그때 예랑이가 내뱉은 말들이 저를 더 큰 절망에 빠뜨렸어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당신한테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예랑이가 이러는데 제 뒤통수를 누가 딱 하고 친 것 같은 거예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날 속이고 있었다고?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면서 그것도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서 이 모든 걸 숨기고 날 속인 거야? 제가 격분하면서 예랑이 멱살까지 잡았는데요. 거기서 예랑이가 고개를 숙인 채로 이런 말만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다 보니 당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서 헤어지려고 했어. 근데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잖아.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리면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잘해주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예랑이가 이렇게 변명하는데 더 열이 받더라고요. 결국 제가 파혼하자고 하고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오는데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은 와장창 깨졌죠. 그 자리에서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으면서 우셨고 친정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파혼하게 된 후로 남자를 만나는 게 무서워졌어요. 저는 그 기억 때문에 남자를 한동안 만나지 않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중매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친정엄마가 속이 타들어가셨는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설마 결혼을 아예 안 할 생각이니? 아무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누굴 만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하던 큰 회사의 사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 사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 행사에서 가끔씩 뵙던 분이었어요.
언제나 품위 있고 우아하신 분이었기에 제가 존경하는 어른 중 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었니? 사실 내가 오늘 널 찾아온 이유가 있다. 내가 직접 중매를 서주려고 해. 너희 부모님께는 이미 말씀드렸고 네가 괜찮다면 바로 소개해주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사모님이 취미로 사주를 보셔서 그런지 제 사주를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사주를 봤는데 수가 아주 강하더구나. 그런데 내 아들놈이 말이야. 수가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어. 이래선 이 아이가 좋은 짝을 만나기 힘들겠구나 했는데 네 사주를 보고 나서 바로 생각났지. 이 둘이 결혼하면 정말 잘 맞겠구나 싶은데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라. 사모님의 아드님은 가끔 행사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아는 사이였어요. 아드님이 언제나 깔끔한 모습이라 첫인상이 좋았죠.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딱 그 나이대의 젊은 엘리트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상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는 아드님이랑 딱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알고 있는 사람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게 중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가시니까 엄마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도 사모님 아드님 본 적 있지 않니? 사모님이 아드님 소개해 주신다고 할 때 한번 만나봐라. 안 그래도 사모님이 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사모님이 아드님이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괜찮은 사람이니까 부모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는 보겠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을 통해 사모님 아드님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연락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며칠 후 사모님의 아드님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약속 장소에 일찍 갔는데도 사모님의 아드님이 이미 와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드님이랑 무조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대화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무뚝뚝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하고 몇 번 더 만나보게 됐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 둘이 잘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좋은 혼처니까 얼른 시집가라고 성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선을 보고 결혼을 해서 그런지 결혼해도 남편이랑 전 많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냥 친구 같은 사이 같았죠. 처음엔 남편이 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고 있었냐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사모님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사모님 뒤를 이어받아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더욱 바빠졌어요. 남편이 칼퇴를 하긴 했는데 일이 많이 힘든지 집에 돌아오면 피곤에 찌든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지기 일쑤였어요. 전 그렇게 피곤해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에 좋은 음식도 챙겨주고 여러모로 집안일에도 온 정성을 다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과 비서가 너무 친해 보이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 비서는 남편과 함께 일한 지 꽤 된 사람이라 그런가 남편의 습관과 취향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사건이 반복되자 남편이랑 비서 사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됐는데요. 어느 날 남편의 비서가 우리 집에 서류를 전해주러 왔을 때였어요. 전 당연히 비서에게 서류 좀 주라는 연락을 전달받아서 얼른 현관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비서가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 인사말을 건네는 거예요. 부사장님께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급히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스케줄이 변경돼서 급히 비행기로 이동하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서류를 쥐어주며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서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부사장님께서 먼지 알레르기가 심하신데 비행기에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 알레르기 약 잘 챙겨주셔야 해요. 근데 왜 저번에는 안 챙겨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황당해서 남편의 알레르기 약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비서가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출장에는 넥타이를 좀 신경 써서 고르셔야 해요. 저번에는 부사장님께 챙겨주신 넥타이가 이번 미팅엔 안 어울렸어요. 다음에 넥타이 여러 개 전달 주시면 제가 잘 골라서 다시 챙겨갈게요. 비서가 이러는데 당연히 기분이 좀 상했죠. 비서로서 남편을 잘 챙겨주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제 앞에서 지적하고 마치 제가 무능한 아내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정말 불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려다가 비서가 남편을 옆에서 케어해주는 일을 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는 태도가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편이 이번 출장에 알레르기 약을 챙기지 않았던 건 까먹고 놔두고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넥타이 말인데요. 제가 골라준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저도 더 신경 써볼게요. 비서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순간 가소롭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그때 인상을 쓰니까 비서가 곧바로 표정 관리를 한 뒤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그래야 부사장님 일에 영향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사모님. 비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가버리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비서가 하는 일이 아무리 남편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라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오늘 비서가 집에 다녀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알레르기 약 얘기도 하고 넥타이 얘기도 하더라. 비서가 당신을 너무 잘 챙겨주는 건 좋은데 그게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아? 남편이 뭘 그런 걸로 그러냐고 하길래 비서가 집으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김 비서 원래 그래.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어떡해. 김 비서도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거겠지. 당신이 불편하다면 내가 비서한테 자제하라고 말할게. 남편이 이러길래 여전히 마음속에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비서가 그 뒤로도 가끔씩 절 볼 때마다 참견을 하면서 제 속을 뒤집잖아요. 제가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남편 얼굴 보고 온 날에는 아주 가관이었죠. 아무리 일 때문이고 수행하는 것 때문이라지만 넥타이 같은 걸 밀착해서 직접 매주거나 하는 걸 보면 좀 그랬어요. 슬슬 신경이 쓰이던 와중 시모가 저를 각별히 아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 며느리로 삼고 싶었다는 말도 여러 번 하셨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절 데리고 명품 매장을 둘러보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어머님이 저한테 선물도 자주 해주셨죠. 전 그런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고 저도 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시부모님이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고급 스시집에 모시고 갔는데요. 남편이 이날도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시부모님이랑 저랑 셋이서 초밥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머니 회사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남편의 비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죠. 어머니, 솔직히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비서가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절 볼 때마다 자기가 와이프라도 되는 양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남편이 먼지 알레르기가 심한데 비행기에서 알레르기 약 잘 챙겨주라고 하고 왜 안 챙겨주냐고 따진 적도 있어요. 넥타이도 자기가 고르려고 하고 심지어 제 앞에서 넥타이를 직접 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서 볼 때마다 느낌이 쎄해요. 제가 이렇게 쌓여뒀던 걸 전부 다 털어놓으니까 어머님이 눈살을 살짝 찌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버릇이 없는 비서 같네. 내가 자르라고 말해놓을게. 그리고 걔보다 며느리 네가 훨씬 예쁘니 걱정하지 말아라. 전 말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비서가 일 때문에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 퇴근길에 몇 번 회사로 가보니까 비서가 안 보였어요. 그 비서가 정말로 잘린 것 같았죠. 시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 눈에 거슬리는 비서도 치워버렸으니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고 남편이랑 같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첫 번째 유산을 겪었을 때 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쉬더니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아이를 떠나보낸 게 아니잖아. 몸조리 잘하자. 고생했어.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남편이 이렇게 절 위로해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유선의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아이도 유산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나니 이번엔 꼭 잘해내고 싶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절망 그 자체였죠.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고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유산을 이야기한 뒤로 남편이 내내 무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눈물을 참으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서 묵묵히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리 말했었죠. 우리 다시 시도해보자. 이번엔 꼭 임신할 수 있을 거야. 준비만 제대로 하면 다음번엔 이런 일 없을 거고 출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이 이상의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목소리를 내서 물어봤는데요.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해? 또 유산 진단받아서 그러는 거야? 아까부터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무시하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남편이 제 쪽을 힐끔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제가 너무 지친다는 듯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피곤해서 그래. 그럼 우리 애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웃고 떠들고 있어? 여기서 주절거리고 있는 것도 웃긴 거야. 남편이 이러고 나서 그 뒤로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는데도 남편이 절 외면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시도해봐도 남편이 절 피해 다니더니 밤에는 남편이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저도 남편 따라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까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남편이 이러니까 심란해져서 잠이 하나도 오지 않았죠. 그렇게 꼬박 밤을 새고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절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만 두 번째 유산 이후로 변하셨을까봐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제게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소연아, 아들한테 이야기 전부 다 들었다. 두 번째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서는 대를 잇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어머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냉랭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너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이 엄청 마음 상한 것처럼 보였어. 그냥 애를 안 갖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라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봐. 남편이 속으로 아이를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요. 저도 꼭 우리 애 갖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 대답을 듣고도 그다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야. 하지만 이제는 네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 부분을 생각해줬으면 해.
이후에 대화는 겉돌기만 하고 시모가 옛날이랑 다르게 더 이상 제 건강이나 마음 상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모가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네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시모가 이렇게 차가워지시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남편이랑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남편이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고 대화에 거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남편이랑 시모가 변한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피곤하다며 대화를 회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절 아이의 귀찮아하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렇게 유산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남편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늦게 귀가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시모도 예전만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 유산 소식을 들었을 때 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결혼 후 1년 동안 3번이나 유산을 겪은 저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죠.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랑 시모 반응을 듣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위로를 바랄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서 의무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 비서가 서 있어서 놀랐죠. 일단 문을 열어줬는데 전이랑 다르게 비서 배가 불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갑자기 뭐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한테 따로 들은 말이 없는데 전 비서님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둔 거 아니셨어요? 제가 이러니까 비서가 자기 배를 너무 애틋하게 쓰다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비서가 이러더라고요. 제 배를 좀 보세요. 제가 일 때문에 온 걸로 보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그쪽한테 꼭 해야 할 말이라서 온 거라고요. 비서가 이러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비서의 배가 만삭인 것처럼 엄청 나와 있으니까 순간 데자뷰가 느껴져서 대체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대화를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비서를 집 안으로 들인 거죠. 제가 몸을 비켜주자 비서가 들어오길래 혹시나 해서 모른 척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만두시고 나서 결혼하셨나 봐요. 결혼은 언제 하신 건데요? 그나저나 임신한 몸으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서가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집안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일은 하긴 해야죠. 아무리 시댁들 곳이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해도 신세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가 때문에 일을 좀 쉬어야 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안방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따라 들어갔더니 비서가 침대에 딱 걸터 앉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방금 결혼했냐고 물어봤었죠? 결혼은 아직인데요. 이 집에서 살려고요. 오늘부터 내가 사모님이에요. 애도 못 가지면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이제 절 인정해 주실 거예요. 어머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비서가 찾아와서 임신한 상태로 자기가 사모님이라고 하고 어머님도 인정해 줄 거라고 하고 있거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전 당연히 남편이 비서가 도른년이라고 욕을 하거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 맞다. 나 너랑 이혼하고 걔랑 결혼할 거야. 엄마도 이젠 인정해 주시겠지 뭐. 이제 진실을 전부 다 알게 됐음. 나 좀 놔줘.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열불이 확 나는 거예요. 이성을 잃은 채로 남편에게 이렇게 막 뭐라 했는데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쳤어? 비서 뱃속에 있는 애가 당신 애라고?
나랑 이혼하고 얘랑 결혼할 거라고? 갑자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는데 남편이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낼 사람은 전데 아주 당당하게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시끄럽게 뭐라는 거야. 방금 내가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나 지금 바쁘니까 그 외의 것은 엄마한테 들어. 그리고 나서 전화가 끊겨서 시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어머님도 뭔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요. 이 집에서 불청객은 저였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유산하는 이유 다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 정자가 기형이라네요. 제가 유산한 이유는 남편의 책임이 매우 컸어요. 유산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우리도 검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궁검사, 혈전 성향검사, 면역 요인 검사 같은 것들도 받았지만 부부 염색체 검사도 받게 됐어요. 남편이 차갑게 변해버려서 그 검사 결과를 저만 듣게 됐거든요. 남편의 정자가 기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부부 중에 남성 배우자의 정자가 손상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논문에 따르면 정자의 DNA에 손상이 있을 경우 배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착상 실패와 유산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유산이 반복될 경우 남성의 생식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렇게 고생하고 몸 상했던 게 남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 어머니, 3번이나 유산했어요. 제가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뎌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 다 남편 때문이었다고요. 남편의 정자가 기형이어서 그런 거였다고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정자가 기형인 걸 모르고 있었던 그 비선현에게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 꼭 순산해라.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참 불쌍하다. 너도 나중에 남편놈 유전자 엉망진창인 거 알고 질질 짜게 될 거야. 이러고 나서 비서가 뭐라 씨부리든 간에 짐을 쌌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나가고 싶은데 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몇 시간 뒤에 이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근데 시모가 남편을 끌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둘을 개무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절 붙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소연아, 가지 마라.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전화로 이야기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는 게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시모 손을 뿌리치면서 이랬는데요. 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싫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님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손주 보게 되셨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비선현이랑 대화나 하세요. 제가 이러면 어머님이 손을 놓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모가 카리스마 있게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일단 따라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너네들 이렇게 이혼시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듣고 가라. 들어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 그 모습이 너무 자신만만해 보여서 무슨 반전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모를 조용히 따라 들어갔는데 상간녀가 시모를 보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젠 진짜로 며느리로 받아주셔야 해요. 저 곧 있으면 애 태어나요. 전현이랑 다르게 유산도 안 하고 우리 애 잘 품고 있다고요. 비서가 이러고 있는데 시모가 가차없이 비서 뺨을 갈기고 남편 뺨도 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모가 비서한테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결국엔 이 사다를 만들어? 난 인연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했지? 근본 없이 행동하는 건 정말 한결같구나. 너 혼자 애 낳아서 두고 가면 키워주기는 하마. 근데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거? 꿈도 꾸지 마. 며느리가 너네들 고소할 수 있게끔 내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온 힘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비서가 충격에 찬 얼굴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모가 항의하는 남편한테도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대책 없이 애를 만들어? 3번이나 유산한 네 처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너 같은 놈을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시모가 이러니까 남편이 그 앞에서 어버버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비서가 시모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이 아이! 어머님께서 그렇게 고대하시던 친손주라고요.
저 사람은 3번이나 유산을 했는데 저는 건강하게 지켜냈다고요. 그런데 절 고소하시겠다고요? 못하실걸요? 어머님 아들이 하나뿐인 핏줄이 사생아가 되는 건데? 비서가 이러고 나서 자기 뺨 친 거 사과하라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시모가 눈이라도 깜짝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시모가 그런 비서가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딴 아이, 사생아가 되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니녀는 내 며느리를 괴롭힌 더러운 상간녀일 뿐이야. 감히 저질스럽게 애를 가지고 날 협박하다니. 앞으로 각오해야 할 거다. 비서랑 남편이 생각했던 반응이랑 달랐나 봐요. 이러면 보통은 하는 수 없이 받아줄 줄 알았는지 둘이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비서가 상황 파악이 됐는지 태세 전환을 했어요. 바로 시모한테 살려달라고 고소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기 시작했죠. 그니까 시모가 비서한테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윽박지르셨어요. 뭐? 살려달라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사과는 내 며느리한테 해야지, 이년아.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비서가 바로 제 쪽으로 몸을 돌려서 시모 좀 말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니까 시모가 남편이랑 비서 사이를 술술 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비서랑 연애를 하던 사이였는데 시모가 거세게 반대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대요. 비서가 범죄 이력이 있어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서한테 전과가 있는 건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비서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시모한테 소개해준 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모가 비서를 소개받고 나서 마침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비서가 시모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군대고 있으니까 시모가 뒷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비서가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빵에도 다녀왔대요. 시모가 그 소문을 듣고 비서랑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대한 거래요. 근데 비서가 뻔뻔하게 택시기사가 좀 다친 것 빼고는 잘 살아있는데 왜 그런 것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냐고 반박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전달 듣고 있는데 비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우리 자기가 어머님 때문에 니랑 억지로 결혼한 거야. 그리고 네가 결혼한 것도 내 덕분인 줄 알아. 내가 결혼 허락한 거거든. 네가 고분고분하고 눈치가 없는 편인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더라. 우리가 몰래 만나도 모를 것 같았거든. 울 자기는 애초에 네 사랑하지 않았으니 이혼해줘. 비서가 이러니까 시모가 저보다 더 난리를 치셨어요. 비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니까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남편이 겨우겨우 뜯어 말리자 시모가 이러셨어요. 최근에 아들놈이 비서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비서년이 먼저 선수를 친 거야. 이렇게 못 볼 꼴 보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시모가 남편한테 수치스럽다는 말까지 하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시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전부터 점 찍어뒀던 소연이 널 며느리로 맞아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최근에 또 비서랑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며느리 너가 내 아들 때문에 유산을 3번이나 겪었다고 하니까 며느리 너한테 참회해야겠더라. 정말 우리 아들이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했으니 내가 우리 아들을 버리는 마음으로 이혼하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어머님이 나서서 이러니까 남편이랑 비서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둔 연놈이 시모께 뭐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바로 이렇게 맞섰어요. 너 당장 꺼져라. 이 집은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라고 해준 집이지 바퀴벌레 커플이 함부로 들어올 때가 아니야. 아들 너도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이 집이나 내 집이나 함부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남편이랑 비서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둔 연놈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일단 말이라도 듣는 척을 해야 나중에 빌든 말든 해서 용서라도 받을 생각인지 순순히 나갔어요. 그리고 시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소연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더라도 급하게 나가지 말아라. 이 집은 저놈과 공동명의라 네 집도 되니까 원한다면 혼자 지내다가 재산 분할할 때 똑 떼가도 돼. 그 말을 듣고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빨리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아직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이 상황에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소연아, 넌 이 집안에서 언제나 내 며느리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그동안 너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는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네가 우리 아들을 참교육해줘야 돼. 이혼소송 걸어서 위자료 확실하게 받고 최대한 이익을 챙겨가. 어머님이 이러셔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모가 이렇게까지 절 위해 나서줄 줄은 몰랐거든요. 비록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왠지 모르게 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이랑 비서가 쫓겨난 뒤로 시모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렇게 시모한테 쫓겨난 뒤로 집에 오지 않았는데요. 전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제 집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비서를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 나 그동안 며느리 널 위해 증거들을 계속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맨날 너한테 하던 전화나 문자가 줄었던 거야. 비서랑 아들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 내가 그 사진들 전부 다 줄게.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그 사진들을 전부 다 제게 주신 거예요. 시모가 건넨 사진들은 남편이랑 비서가 몰래 만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랑 비서가 주로 외진 곳에서 만났지만 어머님이 그 모든 순간을 포착해 두셨던 거였어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은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유산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동안 냉정하게 굴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비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러셨어요. 소연아, 이걸로 이제 너도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 이제 네가 할 일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아들이랑 이 비소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야. 그렇게 제가 시모 손에 들린 사진들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그 사진들을 증거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 수 있게 됐는데요.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법정에서 남편의 불륜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서도 당연히 제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죠.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은 저랑 재산 분할한 다음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비서도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제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마무리되자 전 비로소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절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감정들이 해방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재산이나 위자료를 받게 돼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죠. 전 남편은 물론 전 시모의 관계도 정리되었고 이제는 홀로서기에 집중하며 차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전시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전화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딱 뜨자마자 잠시 망설였어요.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전시모의 연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잘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전시모의 전화라면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시모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는데 그 뒤에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도대체 전시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싶었는데 곧이어 전시모가 이런 식으로 입을 여셨어요. 그 뒤로 비서가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정상적인 애가 아니었어. 아들의 기형정자 때문인 것 같더라. 그래서 비서가 아들한테 네가 키우라고 했는데 아들도 싫다고 했대. 아들이 비서한테 양육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라고 했는데 비서도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 이런 이유로 결국 애를 입양 보내게 됐어. 남편의 기형정자가 우리 사이에 벌어진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는데 이제 그 비극이 또 다른 생명에게까지 이어졌다니. 애는 무슨 죄겠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딘가 불편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불쌍한데 버려지기까지 했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이나 비서년이나 둘 다 진짜 쓰레기 같았어요. 전시모가 이런 인성 더러운 것들에 이골이 났는지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입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아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제는 나도 인정해야겠더라. 전시모가 이러면서 자식을 잘못 키웠다. 아들 농사를 망쳤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소연아, 난 네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해서 전화했어. 넌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제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 행복해져야 할 사람이야. 우리 아들한테 확실히 정을 떼놓으려고 말한 거니까 행여나 아들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만나주지 말아라. 전 시모가 이러셔서 절대 만날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 시모와의 통화가 끝이 났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전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바이올린 레슨을 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절 부르시는 거예요. 집으로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가봤거든요. 부모님이 평소랑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시길래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연아, 이혼해서 이제 이전 사부인이 된 사모님 말이야. 우리랑 거래하던 회사 사모님이시잖아. 그 사모님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을 주기로 했단다. 사모님이 그동안 네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신경이 쓰이셨나 봐.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 회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우리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약속하신 거 있지? 전 시모가 아들 때문에 유산을 3번이나 한 걸 되게 미안해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전 시모랑 우리 부모님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나 봐요. 전 시모가 우리 가족 회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친정아빠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모님 회사가 우리 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기로 하셨어. 사모님 회사의 해외 지사나 파트너를 통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소개하고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대. 부모님이 오랫동안 해외 진출을 꿈꿔왔는데 전 시모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다니.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친정엄마도 저랑 똑같이 잔뜩 들떠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우리 회사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서 사모님 회사의 최신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자문 역할도 맡아주셔서 경영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계셔. 전 시모가 이렇게까지 선의를 베풀어 주시다니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요. 친정아빠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줄은 몰랐네. 네가 시집가서 그런 고생을 한 걸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구나. 전 시모의 도움 덕분에 부모님 회사가 크게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께서 이보다 더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아, 사모님이 네 전 남편이랑 손절했다고 하더라.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안 그래도 실망스러웠대. 근데 그 아들놈이 비서랑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입양 보낸 뒤로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대. 그런데 전 남편이 부모님 덕에 잘 살았던 거지 손절당하니까 거의 거지꼴이 되었대요. 전 남편이 전시모를 찾아가서 이렇게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엄마, 비서랑 헤어졌으니까 제발 나 좀 받아줘.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사정했는데도 전시모가 안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뻔뻔하게 울먹거리면서 이랬대요. 아니,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들인데 이럴 거야?
전 와이프 때문에 그래? 전 아내한테 사과 받아오면 전처럼 대해줄 거야? 전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눈깔이 획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전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으셨대요. 뭐라고? 이게 진짜로 정신이 나갔나? 네가 드디어 미친 거야? 네가 거길 왜 찾아가? 너랑 이혼하고 잘 살고 있는 며느리를 왜 찾아가냐고. 다시 한 번만 찾아가겠다는 말만 해봐.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이러면서 전 남편한테 국자를 휘두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국자에 묻어있던 음식물이 죄다 튀어서 전 남편이 허우적거리면서 피하다가 도망갔대요. 부모님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고 끝까지 뻔뻔한 양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나름대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남들은 이혼했다고 하면 안쓰럽게 보는데 이혼하는 게 최악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쩌면 참고 사는 게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벗어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사 집안으로 시집가서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시댁 식구들한테 묵직한 한 방을 날려주면서 발발 기게 만들었죠.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남편은 저랑 동갑의 제약회사 연구원인데요. 시모는 산부인과 원장이고 시부는 피부과 원장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의사 집안에 시집 갔다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적어도 집 걱정, 대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만큼 시댁에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곤 했는데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유로운 집안으로 시집갔고 저도 아무 문제 없으니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임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임신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제가 결혼 준비할 때부터 결혼 생활보다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을 더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 예민하게 구시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애 가질 거지? 지금 네 나이도 어리지 않다. 더 나이 먹으면 애 낳기 어려워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낳아야 해. 결혼 전부터 산전검사 받아라. 그리고 내가 산부인과 의사 아니냐. 산부인과 원장 며느리가 애도 못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꼭 결혼하고 애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엄청 깐깐하게 굴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힘들지만 다 맞춰드렸는데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시모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어머님이 전화로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몸은 잘 챙겼니? 이제는 진지하게 임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야. 네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늦출 여유가 없으니까 얼른 서둘러라.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저도 아이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모의 기대와 압박이 너무 강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산전검사를 받고 건강관리를 시작했는데요. 모든 것이 시모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조건이 더욱 깐깐해졌죠. 저는 시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걸 최선을 다해 따르려고 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시애미가 애 가져라 임신 준비하라고 해서 많이 힘들지? 너는 내 며느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깐깐하게 구실 때마다 좀 지쳤지만 이게 다 어머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인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둘 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애 가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따로 팔아. 거기에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송금해 줄게.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길래 처음엔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좋게 거절했었는데요. 아이고,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적금 따로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계세요. 근데 시모가 계속 만들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결국 남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더니 시모가 거기에 돈을 송금해줬어요. 시모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이러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모가 감사드려서 임신에 좋다는 건 다 해봤죠. 어머님께서 잔소리를 하셔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어머님이 하라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우리 모르게 따로 돈을 모아놓으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손주 태어난 뒤에 주셔도 되는 부분인데 저한테 이러는 게 눈치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압박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거 말이에요. 그게 불규칙한 게 고민이라서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남편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 또 안 하면 진료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다 들었다. 요즘 그걸 안 한다면서? 병원으로 와서 검사 좀 받아봐라. 공짜로 해줄 테니까 편하게 와서 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으로 오라고 했을 때 가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시몰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시부모님이고 병원에 가는 건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시모가 공짜로 봐주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기를 좀 더 규칙적으로 만들 생각으로 어머님이 하시는 병원으로 갔는데요. 그렇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어머님이 저를 바로 반겨주셨어요. 어머님이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불규칙한 주기를 이야기하니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 내가 처방해 줄 거니까 처방해 준 대로 꼭 챙겨 먹어. 이거 먹으면 주기가 많이 규칙적으로 변할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셔서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약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처방한 대로 바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주기가 점점 일정해지고 몸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시댁에 들려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요. 어머님, 제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했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처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러면서 전보다 주기가 규칙적으로 변해서 건강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지. 내가 뭐라고 했니? 이거 꾸준히 먹으면 더 나아질 거라고 했잖아. 임신 준비할 때까지 계속 챙겨 먹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님의 이런 말씀이 신뢰가 가서 전보다 더 열심히 약을 챙겨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날이 올 때마다 아프던 것도 덜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매달 시모가 처방해준 대로 챙겨 먹으면서 임신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저를 다시 병원으로 불러 검진을 해주셨는데 결과가 꽤 좋다고 하셨어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 내가 처방해준 대로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나 보구나. 이대로만 가면 좋은 소식도 금방 찾아올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 위안이 되었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조언을 따라 임신 준비를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몸을 관리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혹시 그 소식 들었어?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셨대.
우리 보고 화해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재결합 같은 거 절대 안 하신다고 하던데? 남편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닥 놀라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죠. 시모와 시부는 초면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남편이랑 저랑 결혼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시부모님 사이에 긴장감이 자주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긴장감이 어떤 긴장감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금방이라도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두 분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나 말투에서 왠지 모르게 날카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을 이제 막 했었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부엌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야 당신? 병원이 잘 안 되는 게 왜 내 탓이야? 이상한 환자들이 꼬여서 그렇지. 당신은 늘 환자들 편만 들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두 분의 말다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되곤 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점점 더 큰 불길로 번지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버님이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대꾸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번에 일을 그렇게 처리해놓고 왜 성질을 부리는 건데? 이제 서로의 일에 나서지 말게. 나는 내 피부과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산부인과나 잘 관리해. 이렇게 두 분의 다툼이 시작될 때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하는 말에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맞받아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마치 당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우리 병원이니까 같이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분은 원래 함께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싸움이 너무 잦아지면서 결국 병원을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 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고 결국 병원을 따로 운영하시기로 했대요. 그날 결국 아버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같이 병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젠 정말로 병원을 분리해야겠어. 더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버님이 어머님을 외면한 채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님은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뒤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결국 시모는 산부인과를, 시부는 피부과를 각각 따로 차려서 운영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워낙 살벌하게 싸우셔서 그 이야기를 또 꺼낸 순간 서로 언성을 높일 것 같았거든요.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방법도 불안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순간 화가 나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따지실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다투시는 거고 뭐가 잘 안 맞는 건지 모르고 있었지만 시부가 시모한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모가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서 싸움이 늘 커졌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병원을 같이 하셨을 때 도대체 얼마나 싸우고 어떻게 싸웠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시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목격했고 싸우는 이유를 왜 물어보지 않았는지 말씀드릴게요. 명절날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이 막 다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글쎄 어머님께 이런 막말을 하고 계셨어요. 너는 지금 당장 가운 벗어라. 너는 의사도 아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네. 멍청한 거냐?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냐? 라고 하시길래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아버님이 평소보다 더 세게 말씀하시길래 얼른 말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 손을 뿌리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의사라는 게 너무 무섭다. 어디 가서 당신 인성 다 까발리기 전에 닥쳐. 어머님까지 이러셔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아버님을 붙잡았을 뿐인데 아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의사가 돼가지고 돈만 밝혀서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의사로서 수치스럽고 답답해서 이러는 거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만 말리는 게야? 어? 전 시모가 워낙 성취욕과 무력이 있는 편이니까 시부가 그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와 시모의 소명의식 차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 중간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왜들 이러세요. 명절인데 싸우지 말게요. 일단 화도 가라앉히시고 제가 해온 음식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모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이러지 말게요. 이런 식으로 잘 달래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든 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사이에 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더 이상 싸우진 않긴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도대체 서로를 왜 비방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 당시에 물어보면 더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볼 생각으로 명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괜히 명절날 싸웠던 이야기 또 꺼내지 말자. 내가 이야기하니까 또 싸우고 난리 나셨어. 당신이 전화해서 또 이야기하면 엄마랑 아빠 감정이 올라와서 또 싸우실 것 같아.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시부모님께 전화하려던 걸 관뒀던 거예요. 이렇게 명절을 어렵게 보내고 나서 시부모님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 따라 속이 더부룩하고 음식만 보면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어도 그러니까 체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일하는데 영향이 갈 정도로 심해서 퇴근 후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임신이 된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 최대한 빨리 반차를 낸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병원에서도 임신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고 남편, 아버님 순으로 임신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남편보다 어머님이 임신 이야기를 더 많이 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는데요. 예상대로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면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랑 아버님도 제 임신을 축하해 주셨어요. 남편이 당분간 회사 일은 쉬라고 해서 휴직을 신청하고 집에서 쉬게 됐는데요. 그 무렵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들한테 당분간 일 좀 쉬게 하라고 했는데 휴직 신청해서 오늘부터 쉬게 됐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원래 임신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몸 관리해야 하는 거야. 남편이 어머님 말씀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라고 한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진짜 남편보다 더 남편같이 제 임신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아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복통이 있어서 놀란 마음에 고무장갑을 내려뒀어요. 최근에 배가 갑자기 아픈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시모가 그러는데 제가 원래 자궁 쪽이 약해서 그런 거라네요. 근데 처녀였을 적에는 이 정도로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배가 덜덜 떨리더니 경련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일단 걸을 수는 있는 상태라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다행히 근처에 택시가 있어서 바로 잡아서 탄 다음에 시몬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출혈도 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얼굴에 식은땀을 막 흘릴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기사님도 놀라셨어요. 어디가 아픈 거냐, 괜찮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힘이 없었죠. 그래서 겨우 우리 애가 라고 말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나서 빨리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를 꽉 깨물고 있다가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기사님이 다행히 저를 부축해 주셔서 병원 안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접수차 앞으로 가까스를 다다라서 시모를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처음에는 원장님 바쁘시다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하더니 제 얼굴을 보고 일단 불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가 원장실로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전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는데요. 한 3분 뒤에 어머님이 원장실을 나와서 처음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뭐야? 왜 울고 그래?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데?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연락도 없이 왔냐? 지금 환자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그 순간 통증이 밀려와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머님이 고개 좀 들어보래요. 그리고 제 상태를 보고
본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바로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이것저것 검사하던 시모가 한참 밖에 나가 있더니 들어와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아기가 유산된 것 같아.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뭘 해줄 수가 없고 수술 받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해. 이 말을 듣고 우리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시모 앞에서 오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런 저한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몸이 얼마나 약하면 유산이 되냐?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 산부인과 원장인 시애미를 두고 지 몸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병원이 떠나가라 화를 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통곡하면서 뭐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소리 지르는 걸 다 듣고 문틈을 기웃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나 싶더라고요. 너무 우울하고 좌절감이 느껴졌지만 혹여나 시모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병원 안에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말없이 진료실을 나온 다음에 비상계단으로 숨어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비상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 피해서 왔는데도 숨 죽여 우는 처지가 너무 서러웠거든요. 비상계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귀에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상계단으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의사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이랑 같이 일하기 싫다. 같은 의사로서 좀 그래. 원장님이 또 그러셨더라. 아니, 며느리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한테까지 그러냐? 원장님 진짜 무섭지 않아? 이런 식의 대화를 소근대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 시모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듯 했어요. 원장 며느리라며 뭐라 이야기하는데 이거 제 얘기 아닌가요? 그때부터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 시모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시모가 예전부터 실수로 다른 약을 처방해 주거나 오진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의사가 해준 거니까 처방대로 치료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합병증이 일어났대요. 결국 시모 병원이 고소를 당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환자가 시모 병원까지 찾아와서 주저앉은 채로 이렇게 악을 질렀대요.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수습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돌려줄 수 있냐고. 니들이 마땅히 나한테 피해 보상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환자가 엉엉 울면서 난리를 치니까 어머님이 간호사들 시켜서 내쫓게 했대요. 시모가 그런 식으로 병원 진료를 하다가 결국 고소를 당했는데도 아주 당당했다는 거예요. 페이 닥터들이랑 간호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식 자리에서 환자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환자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글쎄 자기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우겼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그것들이 내 돈 뜯어내려고 연기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병원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내 실력이 최고고 나만한 의사가 없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겠어?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회식 자리가 순식간에 싸해졌다고 하는데요. 시모가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진료를 보는데 뭐가 나아졌겠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검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실수로 다른 약을 처방해줬던 거예요. 원래는 유산을 방지해주는 약을 처방해줬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여성 질환 치료제를 처방해줬대요. 근데 그 약이 임산부가 먹으면 아이를 잃을 확률이 높아져서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었던 거죠. 제가 그 약물을 복용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래요. 어쩐지 시모한테 처방받은 걸 먹은 뒤로 몸이 이상해졌더라고요. 비상계단에서 몰래 얘기하던 의사들이 그러는데 시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호사들을 통해 알게 된 것도 있대요. 병원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실장이 청구할 내역을 보고 있었는데 제 진단서랑 처방전을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그러다 결국 간호실장이 그 병원의 다른 의사들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원장님 며느리분 처방전 아니에요? 이상한 것 같은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간호실장이 이러면서 처방전을 보여주려고 했대요. 근데 의사가 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있죠? 예전에도 원장님이 잘못 처방한 걸 어떤 의사가 알린 적이 있었잖아. 오히려 원장님이 그 의사를 엄청 갈궈서 그 의사가 나가게 된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냅둬. 고소를 당해도 원장님이 당하지. 우리 같은 페이 닥터들이 당하겠어? 이렇게 의사들이 원장님의 가정사에 간섭하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말을 못했대요. 제가 계단에서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십 분 동안 입을 틀어막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부족한 실력으로 진료를 봐주다가 감히 제 애까지 없애다녀. 자기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저를 매도하려고 했었잖아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다 되갚아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제 복수가 시작된 건데요. 우선 법적인 조언을 얻으려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제 사정을 설명하니까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의사가 실수로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죠. 그래서 전 변호사 말대로 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 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언제 제가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어머님한테 송장이 날아갔나 봐요. 갑자기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아주 거칠게 소리가 반복되는 거 보니까 심호구나 했었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셔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니까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의학적 지식이라고는 있지도 않은 네가 처방전 약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씩씩대면서 전부 다 실토하라고 윽박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산한 그날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애를 흘렸다고 막말을 하셨잖아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비상계단에서 몰래 울고 있는데 그때 의사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길래 전부 다 알아버렸어요. 의사들이 그러는데 제가 애를 흘린 게 어머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처방을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래요. 제가 이러니까 심호가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아무렇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우기기 시작했어요. 뭐? 네가 애를 흘린 게 나 때문이라고? 그거 내가 처방 내린 거 아니야. 간호사들이 실수한 거고 그 약을 먹었다고 100% 유산된다는 보장도 없어. 며느리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 왜 시애미 탓을 하고 그래? 지금 네 애 흘려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화난다고 시애미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래요. 심지어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바로 끼어들어서는 이러더라고요. 내 남편이나 니나 똑같다. 내 남편도 너처럼 내가 오진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돈만 쫓는 의사라는 막말을 퍼부었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아니? 그 말을 들은 순간 깨달았죠. 시모와 시부가 매일 싸우던 것도 시모가 돈만 쫓는 의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닌 이전에도 이런 오진료 및 처방을 했던 걸 시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면 뭐하나요? 시모도 알고 있었을 텐데 비양심적으로 구는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저는 여기서 할 말 없고 재판장에서 볼게요. 거기서 어머님 말이 맞는지 보면 될 것 같네요. 어머님도 나중에 거기서 후회를 하든 박박 우기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나서 어머님을 문 밖으로 밀쳐낸 다음에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머님이 한동안 문을 쾅쾅 두드리고 초인종을 막 누르긴 했지만 제가 조용히 하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쳤는지 알아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조용히 발소리를 들어보니 어머님이 간 것 같길래 그 뒤에 몰래 시부에게 연락했는데요. 아버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내 와이프지만 의사도 인간도 아니더라. 내가 발벗고 나설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아님 내가 와이프가 진료보던 환자들 기록이 좀 남아있는데 그거라도 좀 줄까?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시모가 예전부터 했던 오진료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었죠. 시부가 시모랑 다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진료 기록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냐고요? 시부가 기억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협조를 부탁했어요. 시모한테 진료받았다가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들이 시부 병원을 소개받아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랬대요. 요즘은 산부인과를 보면 종종 피부과 시술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모 병원이 그랬거든요. 시부가 따로 병원을 차리고 나서는 시모도 타격이 크니까 자기도 피부과 시술을 하겠다고 나댄 거죠. 근데 우리 시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 피부가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시모가 시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 처치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당신 병원으로 환자 좀 보낼게. 당신도 요즘 환자 없어서 힘들다며. 내가 보내준 환자 좀 봐봐. 어머님이 이런 말로 둘러대면서 일단 환자를 시부 병원으로 보냈대요. 근데 시부가 환자 상태를 살펴보니까 정말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시모가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가 난 건데 시부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시부 병원으로 보내버린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한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의사니까 일단 환자 피부 상태를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시부가 가까스레 환자를 보낸 다음에 시모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시모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부의 영역인 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미안한 기색도 없이 시부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다는 거 있죠? 아니, 왜 전화하자마자 화를 내고 그래? 피부과 전문의가 그것도 못 해줘? 당신이 늘 다루던 손님이라 보낸 건데 이럴 거야? 난 당신을 위해 환자를 보내준 거라고. 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주고 당신 병원 알려준 건데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가 잔뜩 열이 받아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셨대요. 이거 의료사고야. 환자가 고소하면 어쩌려고 이래. 만약에 환자가 우리 병원까지 고소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족이고 뭐고 부부 사이고 뭐고 당신도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부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시모가 순간 목소리가 착해졌대요. 심지어 시모가 얼척없게도 시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만약 알려지면 내 명성뿐만 아니라 당신 명성에도 큰 타격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자. 괜히 일 키우지 말게. 알겠지? 이렇게 시모가 교묘하게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면서도 문제의 책임을 시부에게 전가시키려고 했고 시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떠안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시모랑 시부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대요. 이런 이유로 시부 쪽에 시모한테 손해를 본 환자분들 연락처가 몇 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한테 그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환자들 한 분 한 분마다 정성스럽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전화, 문자, 진료 기록 같은 피해 증거가 있으면 주시거나 증언을 서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증언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다행히 증거를 하나 둘 보내주시거나 증언을 서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두려고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한테 당한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소송을 걸려고 했대요. 그런데 병원을 상대로 이기는 게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식을 전달듣다가 시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간호사들 중에서 시모병원에서 일했었다가 시모의 행동에 넌더리가 나서 시부병원으로 이직한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간호실장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시모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해 주겠다고 하셔서 그 간호실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간호실장이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원장님이 의료사고가 날 때마다 병원 이름을 바꾸거나 이전했어요. 아님 그 의사를 잘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위기를 넘기더라고요. 그러니 환자들이 항의하러 왔어도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고소도 증거가 부족해서 성사가 되지 않았거나 패소당했고요.
고소할 때 드는 비용도 장난 아닌데 소송이 또 길어지니까 환자분들이 다들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심호 콧대가 계속 높아졌겠죠. 하지만 저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든 계속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소송 거는 거랑 여러 피해자들이 소송을 거는 건 또 힘이 실리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데 피해자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거기 원장님의 남편분도 도와주고 있고 며느리인 저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심호병원에 있었던 간호사도 증인이 되어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어머님 제대로 참교육 시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분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제가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분들도 힘을 모아 함께 고소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심호를 조지려고 하는데 딱 한 명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제가 모든 진실을 알려줬을 때 저를 위로하는 척 하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그래서 많이 속상했을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손주를 엄청 보고 싶어 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장난 아니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당신이 상처받았다니까 마음이 안 좋네. 남편이 이런 식으로 착한 척을 하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그 뒤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남편이 얼척없게도 이런 말을 씹으렸거든요. 엄마 병원이 망하면 우리도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대화를 좀 해볼게.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 테니까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좋게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회유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절을 선포하고 말았어요. 지금 당신 내가 아니라 어머님 편을 드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애가 세상을 떠났어. 당신이 이렇게 끝까지 어머님 편 드는 거면 나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남편 반응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180도 돌변해서는 이런 발언을 하고 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왜 그렇게 말해? 집안 어르신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나도 당신 이렇게 존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임신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엄마가 의료사고 낸 것도 간호사들이 낸 거고 환자들이 돈 받아 먹으려고 떼쓰고 있는 거라잖아.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경악했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 살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니. 제가 선택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과 제 사이를 이런 식으로 종지부짓고 말았어요. 뭐? 임신이야 다시 하면 된다고? 당신은 어머님이 하는 말이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믿는다는 거지. 와이프 말은 전혀 안 믿고. 그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나 말고 당신이랑 어머님 말이라면 끔뻑 죽는 여자랑 만나서 재혼해. 우리 이혼하자. 남편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소송 준비에 이혼 준비까지 싹 다 하게 된 건데요. 그 사이에 시부의 도움 덕에 소송이 저한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 병원에 갔더니 그 간호실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시모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있던 그 간호실장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잘못된 처방을 찾아냈던 그 간호실장 있잖아요. 그 간호실장 말로는 시모 병원을 그만두고 지금은 시부병원에서 일하고 있대요. 간호실장이 시모 병원을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이번에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며느리분이랑 피해자들이랑 한꺼번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전에 일했던 간호사도 증인으로 나오니까 지도 이번에 질까봐 불안했나 봐요. 소송이 진행된 후로 히스테리를 장난 아니게 부렸어요. 간호실장이 이러면서 시모 병원에서 일했을 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간호실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그나마 다른 페이 닥터들이 있어서 장사가 됐던 건데 그 의사들도 이제 이런 원장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전 지금 피부과 원장님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그만두기도 전에 친하게 지냈던 간호사한테 전해 들었는데
지금 거기 산부인과 손님도 없어지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산부인과 원장님이 저를 갈구는 걸 버티고 버티다가 못해 먹겠어서 나온 거예요. 시모가 도대체 어떻게 갈궜길래 그랬냐고 물어봤거든요. 시모가 간호실장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소송당한 거 다들 알고 있지? 니들 진짜 일 똑바로 안 할래? 나는 분명히 처방 제대로 했는데 니들이 실수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들 볶으면서 지가 실력 없는 걸 끝까지 부정했대요. 게다가 간호실장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있죠. 간호실장, 지금까지 의료사고 난 건 네 잘못이라고 입증해. 나는 맞게 처방했는데 간호실장이 전산 입력을 잘못해서 프린트된 처방전에는 잘못된 약이 나온 거라고 말하라고. 네가 간호사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어디서 감히 니만 쏙 빠져서 편하게 있으려고 그래? 너도 같이 벌 받아야지. 안 그러면 나 간호실장이랑 일 같이 못해. 네가 그만둔다고 하면 의료계에서 일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가 이러길래 간호실장이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저 찾아왔을 때 간호사들이 실수한 거라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간호사들 앞에서 간호실장한테 대놓고 덮어 씌우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간호실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원장님이 저지른 실수를 왜 제가 한 거라고 해야 하는데요? 차라리 관둘게요. 의료계에서 없애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시모 병원을 나와버린 거래요. 다른 병원 직원들도 시모의 히스테릭한 짓을 버티지 못하고 곧 그만둘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결국 남편이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전 남편이 저를 아직 좋아하고 저한테서 애틋한 감정이 있나 봐요. 저랑 관계가 정리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 남편이 징그럽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당신이 생각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엄마라서 편을 들었던 거야. 이제 엄마 편 안 들고 당신 편만 들고 살게. 제발 재결합하자. 이런 식으로 남편이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일침을 날리고 말았어요. 내가 미쳤어? 마마보이 같은 남자랑 살 생각 없어. 안 그래도 애가 생기기 전에 당신이랑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당신이 무릎 꿇고 빌거나 넙죽 엎드려도 봐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이후 전시모랑 한 소송 결과도 나왔는데요. 전시모하고 한 소송은 제가 당연히 승소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증인들과 피해자들을 모아서 철저히 진행하기도 했었고 전시모가 환자들도 없고 의사, 간호사들도 전부 다 도망간 상황이라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더라고요. 돈도 없어서 실력도 안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일도 개판으로 한 것 같았어요. 재판장 안에서 증거 효력도 없는 걸 왜 가져왔냐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시모를 상대로 거금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전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받은 거랑 재산 분할 받은 걸 합쳐서 우리 엄마 아빠랑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시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시부께서 처음에는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이혼한 뒤로 더 잘 살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전시부께서 저를 떠나보내고 나서 죽을 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전시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와이프 병원이 결국 소송당한 거 소문이 퍼져서 문을 닫았어. 피해자들한테 돈 갚느라 대출도 받고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병원 차릴 돈도 마땅치 않아 그 나이에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대출금 갚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던데. 전시부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귀가 솔깃해질 만한 소식도 알려주셨어요. 게다가 와이프만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아들놈도 백수신세가 됐어. 그놈이 머저리같이 굴다가 이혼당했으면 얌전히 회사나 다닐 것이지 이상한 뻘짓을 해가지고. 전 남편 놈은 왜 백수신세가 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전 시부께서 이렇게 뜨악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약회사도 제약 기술을 빼오는 산업 스파이가 많은데 아들놈이 스파이 제안을 받았나 봐. 그놈이 돈에 눈이 멀어 수락하려고 했다가 그때 하필 딱 걸려서 회사에서 잘린 거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그 자식이 기술을 빼오려고 하기도 전에 걸려서 손해배상 청구할 게 없다고 하더라. 안 그랬으면 이놈도 손해배상금 갚는다고 난리였을 거야. 전 시부께서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시부가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시기도 했어요. 정말 야무지고 똑똑한 며느리였는데 표현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와이프가 임신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투덜거릴 때 며느리 편 한 번 안 들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전화해본 거야. 시간을 다시 되돌리면 며느리 너를 챙겨주면서 이혼하지 않도록 아들 녀석 홍군형도 내줄 거다. 이제 내 주변 와이프도 그렇고 아들놈도 그렇고 똑똑한 척하는 모자란 것들 뿐이네. 전 시부께서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죠. 전 시모랑 전 남편만 아니었으면 집안 어르신으로 극진히 모시며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을 텐데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시부의 사과에 이렇게 대답했었는데요. 아니에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주변에 병원 갈 친구들이 있으면 전 시부가 하는 병원 가보라고 항상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시부가 웃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잘 살라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이전 시댁 식구들과 엮이는 일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거예요. 남한테 상처를 주면 그대로 돌려받는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곁에 저희 시어머니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님이랑 똑같이 벌을 받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랄게요.